푸시앰플을 활용해서 면의 길이를 120만큼 앞쪽으로 늘려주세요. 120 푸시앰플. 그리고 컴포넌트도 묶어줍니다. 오프셋 80과 푸시앰플 120. 자, 정상적으로 만들어졌으면 컨트롤 B 눌러서 면 가져온 다음에 두께는 8로 줄 겁니다. 8. 얘도 컴포넌트 트리플 클릭해서 묶어주시고, 이거 더블 클릭하면 안 되죠. 입체니까. 네, 푸시앰플 8, 그리고 컴포넌트 묶어줍니다. 그 다음에 적당히 중앙으로 이렇게 당겨주시면 돼요. 중앙으로. 정확하게 미드 포인트 안 맞춰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요 문제 없나요, 여기까지? 유리창의 형태까지 다 잡아주시면 돼요. 물론 벽에는 두께가 있어야지만 뭐 그 부분은 굳이 만들지 않을 거고요. 이 공간 내에서 뭐 간단한 연출들 정도만 잡아볼 겁니다. 여기까지는 다들 크게 문제 없죠? 문제가 없어야 해요. 지금 우리 수강이 이제 심화 과정이니까 자연스럽게 형태를 잡는 데 있어서 육면체를 수정한다는 그래도 되도록이면 정확하게 가능했으면 좋겠네요. 음. 아마도 정확 여기까지는 좀 됐으면 그 다음에 나머지 객체들 우리 지금 만들었던 유리창 2개 객체 있잖아요. 얘네 둘 다 솔리드 오브젝트로 나올 텐데 한 번에 묶어줍니다. 컴포넌트. 유리창이랑 유리틀 프레임이죠. 2개 같이 잡아서 컴포넌트 묶어주시고, 묶어준 컴포넌트들은 이제 반복 복사를 활용해서 기존에 이제 10개가 있는 형태로 크기를 맞춰놨잖아요. 10개 중에 하나로. 끝점에 카피하고 곱하기 9로 이렇게 복사해 줄 겁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잡아주시고요. 기다려주시면요. 로프 커피로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다들 문제 없나요? 일단 저장판에 좀 올려놓고 하죠. 렌더 텍스트라는 이름으로 좀 올려둘게요. 좀 봅시다. 자, 재질에 관련된 부분 한번 넣어볼 건데요. 2가지 항목이 필요합니다. 자, 엑셀 에디터, 그리고 커스터머스 브라우저, 사우스 커스터머스죠. 2개 다 실행해 주세요. 1번, 2번. 2개 항목 모두 켜줍니다. 아이콘 1번, 2번. 이렇게 2개 켜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정상적으로 켜졌으면요. 이제 우리가 재질에 필요한 사항 두 가지를 좀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예, 스틸에 관련된 부분은 알루미늄으로 잡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내부에 들어가야 되는 유리에 있어서는 글라스로 잡아줄 거예요. 근데 추후에는 우리가 금속은 프리셋을 가져올 건데 유리 정도는 따로 만들기는 할 겁니다. 필요한 반사 정도에 맞춰서. 근데 지금은 재질을 만든다로 넘어가기엔 내용이 너무 많아지니까요. 검색에 글라스라고 검색해보세요. 코스모스 검색에. 그리고 코스모스는 일단 로그인부터 돼 있어야 하니까 로그인부터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코스모스 로그인하고 로그인 되신 분들은 글라스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예, 당연하게도 한 주 이상 전부터 거듭해서 회원가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예, 별도의 회원가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넉넉하게 드리긴 좀 무리일 것 같습니다. 하우스 코스모스 내에서 회원가입했던 아이디 로그인 해주시면 돼요. 로그인 해주시면 됩니다. 로그인 다 되신 분들은 글라스 영어로 입력해 주시면 이 글라스가 좀 내용이 많기는 해요. 이 중에서 필요한 항목 쓸 겁니다. 재질 하나를 받는다는 얼마 걸리지 않기 때문에요. 일단 검색해 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V-Ray 버전이 기존 버전이다 라고 한다면 라이브러리 내에 있어요. 코스모스가 아니고 일단 이렇게 좀 잡아주죠. 문제 없나요? 로그인 다들 뭐 크게 문제 없겠죠? 당연스럽게도 이제부터 계정이 없으면 활용이 좀 불가능할 겁니다. 네, 필이 있어야겠죠? 자, 아래로 쭉 내려주시면요. 가장 하단에 이제 글라스라고 있을 거예요. 요걸 이제 위쪽에 이 파란 버튼이 있으면 다운로드가 안 된 거니까 다운로드 눌러주시고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내보내는 기능이 이 초록색 버튼이 활성화될 겁니다. 요걸 눌러주시면 우리 에셋 에디터 내로 가져와줘요. 이런 식으로. 자, 카오스 코스모스에서 파란 버튼, 임포트, 내보내기, 가져오기죠, 가져오기. 에셋 에디터, 이 녀석은 카오스 코스모스에서 가져온 항목. 네,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게 제일 큽니다. 일단 가져오게 되면요, 두 가지 항목으로 적용이 가능해요. 일단 재질 탭에서도 글라스가 생겼을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카오스 코스모스에도 생겼죠. 여기서 선택을 해도 스케치업 내 변경사항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스케치업에서 만드는 모든 매테리얼은 해당하는 항목에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냥 스틸로 잡아볼까요? 스틸. 알루미늄 말고 스틸 폴리싱으로 한번 잡아보죠. 요게 조금 더 어두운 형태로 들어갈 테니까 요걸로 한번 잡아볼까요? 잠시만요. 알루미늄이 어떨지 한번 볼까요? 스틸로 와보죠. 매테리얼. 필요한 항목을 좀 찾아볼까요? 그냥 식으로. 알루미늄 폴리싱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그럼 말고 알루미늄 폴리싱. 이 녀석 검색하거나 찾아서 받아오시면 됩니다. 재질은 이렇게 두 개가 필요해요, 우리는. AL까지 치면 안 나오더라고요. 플레임을 검색을 하던
혹은 드래그로 찾던해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크게 문제 없죠, 여기까진? 두 개의 재질 전체적으로 모두 받아들면 재질을 적용하는 부분은 선택 이후에, 자, 이거 보세요. 우리가 에셋 에디터에서 선택하는 항목은 스케치업 내에서도 전환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스케치업 내에서는 프리뷰만 보고는 도저히 잡기 힘들잖아요. 썸네일만 보고는. 그래서 이제 에셋 에디터에서 재질을 고르고 페인트 버킷을 바로 눌러줄 거예요. 스케치업으로 돌아와서. 클릭하고 나면 스케치업 클릭하고 B 눌렀을 때 해당하는 알루미늄을 그대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좀 편리해지죠? 재질을 찾는다라는 게. 자, 컴포넌트 내부로 들어가서 프레임엔 알루미늄, 유리에는 글라스 넣어줍니다. 바깥쪽은 알루미늄, 안쪽은 글라스. 두 개 재질 모두 페인트 버켓 활용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단축키 B였죠. 알파벳 B. 이거 누르시고 B 누르시고 스케치업 누르시고 누르시고 B 누르시고 자, 일단 여기까지는 잡아보죠.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 네, 저거도 자, B 저거 누르시고 우리 내부에 대한 벽 같은 경우에는 벽에 재질을 찾아보죠. 그래도 벽에도 재질을 좀 넣어놔야 우리가 기본적인 쉐이딩은 좀 볼 수 있으니까 기본적인 월로 갑시다. 기본적인 월에서 타코보다는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월 페인트. 혹은 패턴이 있는 형태보다는 좀 간단한 형태로 합시다. 콘크리트 화이트 이걸로 할게요. 콘크리트 화이트. 콘크리트 화이트 02번. 요걸로 그냥 벽에 좀 넣어보죠. 여기 살짝 빛이 올 테니까 요걸로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여기 있어서는 요 녀석. 콘크리트 화이트 02번으로 찾아주시면 돼요. 누르시고 여기 그 다음에 가져와야 되는 재질은 이름이 이렇게 돼요. 요거 홈워스에서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재질은 우리가 전체 박스에 좀 덮어줄 겁니다, 이제. 외부로 나와서 전체 박스에 내부에서 덮어줘야 되다 보니까요. 그냥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부어주세요. 안에서 부어주세요, 그냥. 안에서 컨트롤 A로 전체 잡고 부어줍니다. 네, 콘크리트 화이트죠. 네, 내부 벽에는 콘크리트 화이트, 외부의 프레임은 알루미늄, 외부의 유리에는 글라스가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는 재질을 3개만 썼어요. 그쵸? 그리고 이제 우리 맨 처음 매테리얼 배울 때부터 확인했던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재질이 너무 많잖아요. 이걸 지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모델링 포 들어가서 막 이렇게 했었지만
더 쉽게 지울 수 있어요. 어. 에셋 에디터 내에서는 이거 한번 보세요. 선택하고 Shift 누른 상태에서 다음 재질을 선택하면 한 번에 다 잡혀요. 클릭, Shift로 마지막 재질. 우클릭 눌러주면 딜리트가 있어요. 내가 사용하지 않는 재질들은 좀 깔끔하게 날려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 지워둘 수 있는 거예요. 굳이 모델 인포에서 안 지워줘도 되겠죠, 이제? 네, 에셋 에디터에서 이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여러 개를 한 번에 선택할 수도 있고, 지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안 지워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근데 좀 재질이 나중에는 정말 많아질 텐데, 어느 정도는 관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굉장히 헷갈려요. 문제 없죠? 여기까지. 글라스 선택을 잘못한 거죠? 네. 컨트롤 Z 눌러보시면 하나씩 돌아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잡으면 안 되고, 내가 시작하는 위치부터 끝 위치를 Shift 클릭으로 눌러주시면 이렇게 잡혀요. 지금 영역이 좀 밝은 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선택이고요. 우클릭해서 딜리트 눌러주면 밝은 쪽에 있는 재질들만 깔끔하게 날아가겠죠. 우리 뭐 파일 탐색기로 보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수업에서 파일이 좀 많았을 때가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 개 잡고 Shift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눌러주면 내가 클릭을 시작한 위치로부터 클릭이 끝나는 위치까지를 다 잡는 거예요. 이거랑 똑같습니다. 네, 윈도우에서의 기능과 그냥 똑같아요. 또 우클릭 딜리트도 똑같죠. 네, 이렇게 좀 정리해 주셔도 되고요. 물론 안 지워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일단 여기까지 잡았다라고 하면 이제 렌더링을 볼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돌려볼 거예요, 렌더링을. 일단 여기까지의 저장사항 좀 저장해 둘게요. 혹여라도 재질을 받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설정사항 받아주시면 아마 크게 문제없이 사용이 가능할 겁니다. 자, 진행을 해보죠. 이제는 상단에 있는 이 주전자 버튼, 렌더 인터랙티브 눌러줄 건데, 예, 실시간 렌더라고 했었죠. 우리가 결과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 아닌 확인을 하면서 작업할 때 쓴다. 이거 한번 눌러보죠.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렌더가 돌아가는데 뭔가 굉장히 퀄리티가 낮아 보여요. 그쵸? 이유는 간단합니다. 유리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로 돼 있죠. 프레임에 우리는 선을 나눠놨고 객체를 나눠놨는데 하나가 돼 있어. 완벽하게 하나처럼 보이죠. 얘가 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굉장히 간단합니다. 간격을 주면 돼요. 사이 간격을. 사이 간격을 만들면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가 더 생기죠. 무슨 문제예요? 하나씩 다 옮겨야 된다는 거죠. 되게 불편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좀 간단하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잠깐 렌더 꺼놓고 이제 다시 보죠. 우리 컴포넌트 중 하나로 안으로 들어가요. 안으로. 더블 클릭으로. 들어가서 나머지 컴포넌트가 보일 수 있도록 일단 활성화. 우리 세미콜론이었죠? 세미콜론으로 활성화 해주시고 키보드 L 옆에 그리고 전체를 잡고요. 우리 프레드 스케일 적용할게요. 5번째 기능. 박스 스트레칭. 프레드 스케일의 5번째 기능 적용. 모서리에 올려서 컨트롤 누르고 탭. 수치가 나오죠? 이걸 990으로 바꿔줄 겁니다. 그럼 양쪽으로 5mm씩 줄어들죠? 990. 바꿔주면 모두가 이 격이 생기겠죠. 이런 식으로. 이거 문제 없나요? 네, 다시 보죠. 우리 얼리 자, 일단 조건이 필요해요. 컴포넌트 내부로 들어온다예요. 편집을 공유시킬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컨트롤 A로 전체를 선택을 합니다. 문제 없나요? 그리고 여기서 스케일을 줄여도 사실 되기는 하는데 아주 조금 줄이는 건 크게 상관은 없을 거예요. 근데 극명하게 줄여주면 프레임 간격의 차이가 좀 확연하게 드러나잖아요. 다르다는 게. 그래서 프레드 스케일을 쓰는 게 낫기는 합니다. 정확하게 비율로 맞춰볼 수 있죠.
제가 박스 스트레칭 기능을 주고요. 위에 올렸을 때 이제 보게 되면 가장 끝까지 연결되면 안 되고 컨트롤 눌러서 중심 대칭으로 잡아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탭 수치는 990 엔터. 포인트 위에서 탭이었죠? 990 엔터. 만들어주시면 모두가 이 기억이 생기죠. 이렇게. 그럼 외부에서 이제 다시 렌더를 돌려봐도 이런 식으로 매지가 모두 보여요. 확인되나요? 이런 식으로. 자, 매즈를 만들어야 된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격이 있으면 돼요.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될 때도 그냥 이격을 만드세요. 그러면 음영이 생겨요. 외곽선이 생기고요. 이게 객체를 막 공중에 띄워놔야 되는 상황도 있어요.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물리적으로는 이제 이 객체가 어떻게 중력을 버티고 떠 있을까? 그런 건 필요가 없어요. 표현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매즈를 만들 때는요, 그냥 거리만 띄워주면 된다. 이렇게 접근을 하면 되고요. 우리가 근데 좀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맵스랑 같이 수강하시는 경우에는 거의 비슷한 작업을 하게 되는데, 맵스에서는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데 라이트를 설치를 했었죠. 스케치업은 라이트를 설치를 우리가 했나요, 지금? 안 했잖아요. 근데 보여요. 왜 보일까요? 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우리 살펴봤던 부분 때문이죠. 선라이트가 존재한다. 그쵸? 햇빛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그 부분이 적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 스케치업은 기본적으로 라이트가 배치가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요. 이런 형태로 작업을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선라이트에 대한 특징을 좀 볼 수 있도록 카메라를 내부로 옮겨줄 겁니다. 이렇게 돌려서 위에서 내려오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필드 오브 뷰는 한 60까지 늘려주세요. Z 60 엔터. 화면 잡아주세요. 비틀어서 들어와야 돼요. 우리 이제 교실 했을 때 화면 잡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알아봤었죠? 여기까지 딱 잡아봅시다. 이때는 그냥 돌려주셔도 됩니다. 지금 이렇게 돼 있어. 휠 들어가면 답이 없어요. 펴지라는 게 키를 돌린다는 언제까지 둘러서 이라. 아래로 쭉. 쭉 내려갔어. 야, 멋지네요. 멋진데 우리가 원했다는 건 아니죠. 쭉 위로 올리신가요? 네. 올리셔야지 내려갔어. 이렇게 지금 이게 이렇게 돼 있는. 더 들어가죠. 무슨 일인가? 이것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 돌리자마자 라이트가 뭐죠? 상대까지 더 들어가. 이게 이렇게 있는 지금 내리면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채널을 좀 움직이고 없는데 완전 이렇게 들어. 맞 이렇게 수시 쪽에 있으면 이렇게 나와지거든요. 거의 여기 다시 이렇게 해서 이것도 많이 맞겠지. 혹시 이렇게 치면 지금 멋지게 나오는 이건 이상적으로 잡았다. 이 부분이네요. 글라스를 잘못 잡았어요. 재질이 다르니까 이제 이렇게 들어가. 우리가 그 스테인드 글라스 같은 거 이렇게 그죠? 뭔가 이제 잘못 잡은 게 있어요. 이렇게 하나? 90%를 피부로 움직이시잖아요. 네. 화면이 안 빨라서. 화면을 이제 바꿔주는데요. 임포트 한번 넣어주고 클릭해 준 거 그럴 수 있어요. 루비가 없어요. 루비가 안 나요. 시간 당장 작업에 좀 크게 문제 없으니까 오전에니까 너무 다음 시간에는 필요한 거 나면 같이 하거나 한국인은 어떻게 돌리는 거 어떻게 클릭하는 데서 돌리는 거예요? 일단 지금은
네, 그런 그런 식으로 식으로. 바꾼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 이것식으로. 아니, 야, 저 이 상태에서 잠깐 그리고 혹시 이렇게 올려보면 이거는 불러요. 다른 분들 오지 않나요? 네, 조금 여기 바꿔고 있는 게 있잖아. 메일에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안 쳐져 있는 일단 극도부터. 이제 렌더에 관련된 부분을 굉장히 하고 내려서 이렇게 나가는 부분을 이제 네. 펜으로 들어가야 아래로. 볼게요. 너무 멀리 여기 딱 붙어 있어서 카메라의 위치가 되게 이렇게 오는 건 네, 우리가 이제 위에 카메라를 딱 올려놨다라고 본 상태에서 아래로 쭉 이동을 하면 이렇게 복치가 됩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거죠. 시프트를 활용을 해서 필드 오브 뷰를 눌러주시고 이렇게 진행을 해봅시다. 자, 진행해 볼게요. 그리고 후보라도 우리가 이제 씬을 잡는데 좀 어려우신 경우가 있으니까 잠깐 렌더 종료하고요. 씬 추가해놓고 다시 시작해보죠. 자, 씬 트라이로 가서요. 씬 열어주고 플러스 버튼 한 번만 눌러줍니다. 뭐 여기서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런 건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씬만 추가해두세요. 미리. 이걸 추가를 안 해두면 지금 화면 제어가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화면 벗어나게 됐을 때 굉장히 오랫동안 맞추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추가해두면 굉장히 편한 게 하나가 생기죠. 플러스. 누르면 돌아간다. 그쵸? 내가 잡아놨던 화면 돌아갈 수 있잖아요. 혹여라도 이제 화면을 변경을 해버렸다. 네, 버튼부터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문제 없죠? 자, 선라이트의 특징 봅시다, 이제. 렌더 창 열어서 에셋 에디터랑 같이 열고요. V-Ray 라이트에 대해서 알아보죠. 우리 아이콘 살펴봤을 때 그냥 라이트에 대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얘기했죠. 어차피 나중에 알아볼 거다. 그쵸?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알아볼 거예요. V-Ray 라이트에 있어서는 뭐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V-Ray 내에서 설치하는 모든 라이트 오브젝트들을 모두 의미해요. 자, V-Ray에서만 활용 가능한 라이트 오브젝트들을 설치 및 하는 기능이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설치 형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렇게 적으면 안 되겠네요. 자, 유형이 있어요. 유형에 있어서는 이제 위쪽에 아이콘 보게 되면요. 이 라이트 젠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그냥 굳이 쓰지 마세요. 돔라이트로 쓰는 게 훨씬 편해요. 자, 일단 첫 번째로는 던 라이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렉탱글. 아마 플랜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렉탱글 맞네요. 렉탱글 스피어 라이트. 얘네가 설치형. 세 번째로는 IS 폿 라이트라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돔 라이트. 다섯 번째는 메쉬 라이트라는 형태로 총 5개 유형으로 나눠집니다. 여기서 설명 안 한 게 딱 하나가 있는데 이 옴니라이트라는 녀석이에요. 얘는 안 써도 괜찮습니다.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라이트의 종류 5가지의 유형을 우리가 지금 알아볼 거고 이 IS 스포트 같은 경우에는 아주 순서대로 알아보죠. 일단 썬라이트. 자, 스케치업 내에서 기본적으로 설치된 라이트 오브젝트예요. 자, 보게 되면 우리 이제 에셋 에디터에서 오른쪽 화살표를 눌러서 열었을 때 상세 설정 창이 열립니다. 확인되죠? 오른쪽 화살표. 그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선라이트라고 있는데 이 녀석 눌렀을 때요. 네, 이제 아래쪽에 쭉 보시면 이렇게 명령창들이 잔뜩 주렁주렁 달려 있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는 근데 몇 가지 중요한 부분만 좀 살펴보고 나머지는 그냥 넘어갈 겁니다. 자, 두 가지만 볼 거예요. 자, 인텐시티 멀티플리어. 사이즈 멀티플리어.
자, 인텐시티 멀티플리어 같은 경우에는 해의 세기가 되는데 조절하지 말 것이에요. 여기서 해 세기는 조절하는 게 아니에요. 얘는 고정값으로 두고 우리가 카메라의 노출값을 바꾸는 게 맞아요. 얘는 항상 고정값입니다. 근데 아래쪽에 있는 사이즈 멀티플리어 같은 경우에는 해의 크기예요. 수치가 올라갈수록 그림자가 쉽게 옅어집니다. 자, 이 수치를 우리가 8까지 올려볼게요. 그리고 렌더 내 화면이랑 같이 보세요. 자, 수치를 8로 바꿔주면 그림자가 끝부분이 현저히 옅어져요. 선라이트의 연출을 바꿀 때 이거 하나 정도만 보통 바꿔줍니다. 그럼 해가 떠 있는 위치를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 위쪽에 이제 방위랑 각도가 있기는 해요. 이거 켜주고 방위랑 각도 이런 식으로 바꿔서 해가 있어야 되는 위치를 이렇게 다 바꿀 수는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위치가 나올 때까지. 근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그렇죠? 뭐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근데 실내 기준에서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썬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썬라이트를 안 만들어요. 이게 좀 배치도 어렵고 특정 시간대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불편합니다. 해의 각도가 제한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 좀 새벽 같은 미드나잇 같은 형태를 만들고 싶다. 그럼 이 해가 애초에 각도가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원하는 형태의 조도를 우리가 확보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애초에 썬라이트로 조절을 안 합니다. 그래서 아까 조절하지 말라고 했지만 조절은 0, 5월 1이에요. 정확하게는. 1에서 수치를 뭐 2, 3, 4로 만들지 말라는 거지 0으로 만드는 거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 0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냐고요? 당연히 라이트가 전부 없어지죠. 그렇죠? 자, 라이트 꺼놓고 그럼 봅시다. 라이트 0으로 잡아주세요. 선라이트 0. 이걸로 이게 이제 인텐시티 멀티플리어라는 기능이었어요. 선라이트에. 렌더는 창을 종료하기 전에 항상 거듭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재생 중지 버튼을 반드시 누르고 끄라고 했죠. 여러분들이 이걸 작업에서 깜빡했다. 그럼 이제 1시간에 한 12번도 꺼줄 수 있어요. 작업이 많이 복잡하면. 꺼놓고 종료합니다. 이것도 제 경험담인데 실제로 그렇게 많이 꺼집니다. 이거 같이 켜놓고 복잡한 루비들 돌리면 바로바로 꺼져요. 근데 마음이 급하니까 또 끄는 걸 깜빡하고 이게 악순환이 됩니다. 습관화하세요. 이걸 꺼놔야 된다. 자, 이젠 설치하는 라이트들에 대해서 알아보죠. 렉탱글, 피어. 자, 설치형 라이트 오브젝트가 되고요. 자, 필요 위치에 드래그하여 도형 생성을 하면 라이트로 활용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개 다 만들어 볼 거예요. 자, 다시 화면 내로 돌아와서 2가지 항목 볼 겁니다. 렉탱글러 라이트도 화면에서 이렇게 드래그로 당겨 보시고요. 피어 라이트도 화면에서 이렇게 드래그로 당겨 보세요. 둘 다. 그 다음에 둘 다 잡아서 위로 살짝 올려줍니다. 이렇게. 위로 좀 올려주세요. 자, 문제 없나요, 여기까지? 그럼 이제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서 렌더 그냥 그대로 돌려볼 거예요. 에셀레이터랑 렌더 창 같이 열어주시면 되는데, 창이 뭔가 좀 다르죠, 이제. 아까 보였었던 썬라이트는 모조리 날라갔고, 우리가 만든 라이트 오브젝트 2개만 딸랑했어요. 확인되시죠? 썬라이트를 꺼둔 거예요, 지금. 0으로. 네. 그럼 이제 라이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렉탱글 라이트부터 한번 눌러서 확인해 볼게요. 렉탱글 라이트.
자, 눌러주게 되면 화면 내에서 프리셋의 형태가 한 장에 달려있는 같이 바리술 같은 형태로 바뀌죠.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조명이 갖는 조도의 형태나 벽에 비춰질 형태, 그리고 쉐이딩이나 이런 부분들을 모두 보여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조명에 있어서는 조명을 중앙에 설치했다라고 하면 공간은 사각형일 경우, 대부분 우리 사각형이잖아요. 당연히 고른 조도가 애초에 확보가 안 돼요. 모서리로 갈수록 어둡고 모서리와 모서리 사이에 중앙으로 갈수록 빛을 더 많이 받는다는 좀 상식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모두 활용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조명을 설치했을 때 폴리싱한 벽, 네, 조명의 형태가 비칠 정도로 반사가 좀 있죠. 매트한 벽, 그리고 바닥에는 어떤 식으로 조명에 대한 효과가 만들어질지를 모두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 프리뷰에서. 자, 그럼 수치에 관련된 부분으로 접근을 해봅시다. 자, 인텐시티, 그리고 컬러. 자, 컬러 텍스처에 있어서는요, 텍스처를 활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써야 되는 경우 있어요. 요걸 이제, 빛나는 메뉴판을 만들어준다든지, 이럴 때는 쓸 수는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뒤쪽에 조명을 넣어서 메뉴판이 보이게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요거는 텍스처는 거의 활용할 일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컬러는 한번 눌러볼까요? 클릭. 컬러 클릭하게 되면, 자, RGB 기준이 아닌 K, 이 녀석이 이제 켈빈 템퍼레처예요. 이 녀석을 기준으로 설정을 해요. 물론 RGB 기준으로 잡을 때 있어요. 언제? 네온 사인 만들어야 한다. 그럼 할 수는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네온 사인 형태 심볼을 만들었을 때 공간을 전체를 빛으로 채우겠다라고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간접 조명의 역할이 크죠. 그래서 직접적인 조명에서 애초에 이런 색상을 잡아줄 일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당연히 이런 경우는 거의 드물기 때문에 제외를 좀 하고요. 아래쪽에 있는 K라는 수치로 잡을 거예요. 자, 켈빈 템퍼레처가 뭔지부터 좀 알아봅시다. 자, 이 녀석은 온도 값을 기준으로 색의 색상을 분류한 기준이에요. 자, 여기서는 3000,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네요. 보통 이런 식으로 숫자를 좀 많이 써주는데, 자, 6500이 가장 흰색에 가까운 조명이에요. 가장 흰색에 가까운 조명. 즉, 기본값이 흰색 수치로 맞춰져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흰색에 가까우니까. 물론 프로그램적으로는 전부 255지만 그 세상에 이런 순수한 흰색의 조명이란 건 존재하지 않아요. 네, 프로그램적으로만 그냥 수치를 맞춰둔 겁니다. 자, 그럼 수치를 우리가 3500까지 한번 내려볼까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공간이 따뜻해집니다. 프리뷰가 따뜻해지고요. 이거는 어떻게 적용돼서 맞습니다. 보통은 이제 연출하는 경우는 간단하죠. 수치를 요 컬러를 낮춰줬을 때 확인 가능한 부분은 따뜻한 조명이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거 공간의 실내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색상이 되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엔 수치를 오히려 올려볼까요? 그럼 한 8000까지? 파란 조명에 가깝게 점점 변해가죠. 1만까지 올려주시면 더 푸른색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제품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테이블이라고 할게요. 이런 형태에서 좀 많이 쓰죠. 디스플레이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뭐 따뜻한 색상을 굳이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뭐 간단하게 우리 정육점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딱 이해가 갈 것 같아요. 고기가 따뜻해 보인다. 뭔가 신뢰가 안 가죠.
차가운 조명을 쓰겠죠. 그런 경우에. 용도에 맞춰서 이제 조명에 대한 색상을 이런 식으로 잡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지금은 예, 색상은 그래도 좀 따뜻하게 연출할 수 있도록 3500으로 먼저 다시 잡아줄 거고요. 3500으로 잡아도 3545로 가긴 할 겁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문제 없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다음 스피어 라이트도 똑같은 색상으로 잡아야 한다. 뭐 눌러서 바꿀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조명들이 10수개가 있다. 이제 좀 지치잖아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눌러서 큐렌트나 프리비어스를 정해놓은 항목을 쓴다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방법을 쓰는 게 제일 편해요. 자, 우리가 3500 잡아놨던 애 있죠? 요거 끌어주면 드래그가 돼요. 이 색종이 가져다 붙이면 됩니다. 그럼 둘 다 변해요. 이렇게. 간단하죠? 갖다 붙이면 돼요. 그럼 두 가지의 색상이 동일하게 변하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는 안 바뀌었네요. 네. 이제는 안 바뀌는군요. 그냥 요거 둘 다 3500으로 일단 바꿔줄게요. 이렇게. 공간 내 조명들 바꿔줍니다. 그럼 이제 또 몰랐던 게 하나가 보이죠? 아까 흰색 조명일 때는 조명 같았거든요. 이제 조명이라고 보기에는 좀 약하죠? 우리가 이제 라이트 오브젝트에는 특징이 있어요. 중앙에 가까울수록, 광원이 강할수록 흰색에 가까워집니다. 아무리 얘가 켈빈 템퍼레처, 우리가 잡아놓은 색상이 따뜻한 색상일지언정 조명이 강한 위치에서는 밝은 빛을 띄워야 돼요. 얘는 밝은 빛을 띄나요, 지금? 안 띄죠? 우리가 공간 내에 잡아놓은 노출값 혹은 영역 등등에 있어서 조명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럴 때는 30이라고 적혀있는 녀석이 인텐시티가 됩니다. 이걸 한 100까지 올려보죠. 달라지죠, 이제? 조금은 조명같이 변했네요, 이제. 스피어도 바꿔볼까요, 100으로? 전부 충분히 공간을 밝혀줄 수 있고, 나 조명입니다 할 정도는 됐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조명에 관련된 옵션으로 올 건데, 렉탱글 라이트부터 좀 볼게요. 여기서 다 볼 겁니다. 자, 인텐시티. 일단 컬러 텍스처. 인텐시티는 빛, 조명 객체의 색이가 됩니다. 빛의 색이죠. 발산 색이. 유닛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바꿀 필요 없는데 계산 방식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요거는 내가 특정하게 지정하고자 하는 단위가 없으면 굳이 안 써도 되긴 합니다. 넘어가고 옵션 열어주죠. 이거 렉탱글 라이트의 옵션 열어주셔야 돼요. 렉탱글 라이트의 옵션. 자, 네 가지 항목 볼 겁니다. 일단 인비저블부터 볼게요. 자, 인비저블 같은 경우에는 얘는 눌러주면 이제 하이드랑은 좀 달라요. 눌렀을 때 조명으로서의 역할은 남습니다. 근데 광원 객체가 보이지 않게 해요. 둘 다 꺼본다라고 하면 좀 더 확인할 텐데 여기서 그냥 스피어 지워보죠, 이제. 스피어 라이트는 지워보면 확연하게 보여요. 공간에 있어서 빛은 남아있죠? 광원 객체는 사라졌지만. 확인되죠? 네. 이런 차이가 있어요. 인비저블이랑 하이드 혹은 딜리트랑은 다르게 인비저블은 광원 객체가 영향은 주되 보이지 않게 한다. 근데 이건 언제 쓰냐면요. 우리가 이제 보조광을 달아놨는데 그냥 매스한 형태만을 활용하겠다라고 해서 사각형을 달아놨다 쳐요. 근데 카메라에 잡힌다 그럼 이거 눌러주면 됩니다. 되게 간단하죠? 인비저블.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눌러볼까요? 그 다음 옵션에서 렉탱글러 라이트에서 No Display 이거 눌러주시면 갑자기 뭔가 화면이 좀 말이 안 되게 변합니다. 이렇게 눌러보시면 돼요. 인비저블 켜서 보면 더 확연하게 알 수 있어요. 아, 빛이 비춰지는 곳들이 모두 똑같이 빛을 받고 있구나. 아래쪽은 빛이 왜 있을까요?
반사돼서 떨어지니까 그렇죠. 그렇죠? 자, 얘는 절대 주 조명 객체에서는 절대 쓰면 안 돼요. 자, 모든 반사 객체가 똑같은 거리, 똑같은 세기로 영향을 받게 전환하는 겁니다. 당연히 사실적인 표현과는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우리는 빛이라는 항목이 멀면 영향이 옅어진다. 각도가 비스듬하면 온전하게 받지 못한다. 이런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균일한 조도를 확보하는 게 완벽하게 균일한 건 불가능하다까지도 정확하게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얘는 어때요? 그걸 구현을 했네요. 현실에선 불가능하잖아요. 이걸 주 조명에 쓰면 당연히 어색함을 우리가 느끼겠죠? 그래서 주 조명에서 안 씁니다. 대신 전체에 좀 고른 라이트를 넣어줘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럴 때 씁니다. 보조적인 조명을 설치를 했을 때 사용하는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더블 사이드 봅시다. 더블 사이드 켜주면 위아래로 양면 방출돼요. 이건 추후에 배우게 될 메쉬라이트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더블 사이드라는 기능이 있다 정도로 뒷면도 방출을 시킬 수 있다. 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펙트.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효과 적용 세기 조절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확산, 정반사, 난반사 등의 효과들을 조절할 수 있어요. 이게 처음에는 용어가 좀 어렵게 들리는데 어펙트 디퓨즈를 줄이면 확산값이 줄어서 다른 객체가 가지는 색상을 그만큼 못 뿜어내요. 즉 얘가 주는 조명으로서의 역할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네온 사인 잡을 때 이런 방식을 많이 씁니다. 자, 스펙출로 낮춰주면 반사에 관련된 부분이 변하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 크게 영향은 없네요. 이거는 이렇게 보면 좀 이해가 갈 거예요. 디퓨저 꺼놓고 수치 적으면 아래쪽에 맺히는 반사가 있다가 얘도 줄였을 때 없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아래쪽에 미치는 직접적인 반사는 애초에 디퓨저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 빛에 대한 반사 모양을 그려주고 있었던 거죠. 이걸 이제 우리가 하이라이트라고 하죠, 보통. 빛의 모양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런 거 꺼줄 때 사용합니다. 근데 뭐 대개의 경우 이걸 꺼줄 이유는 없죠. 그렇죠? 하이라이트에 대한 반사를 보여줬던 거예요. 네, 뭐 요 정도로 기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거 그렇게 많이 잡을 일 없을 거예요. 커스텍스 추가해줬네요. 이제 커스텍스는 지금 우리 작업 내에서 의미가 없습니다. 요거는 보석 모델링 해보고 싶으면 한번 써보세요, 그때. 이거는 이제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정반사, 난반사를 모두 추적을 해서 계산을 해주는 기능인데, 그냥 없다 생각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보통 주얼리 모델링 할 때도 그냥 켜놓기만 하면 해결되는 기능이라 잘 몰라도 돼요. 넘어갑시다, 그럼. 렌더는 잠깐 종료를 하고, 이제는 다음 라이트로, 다른 라이트로 또 넘어가 봐요. 지우고, IS 스폿. 자, 얘는 그냥 우리가 이제 스폿만 좀 다뤄볼 건데, 우리가 이제 조명에 있어서요, 이 두 가지 항목은 이렇게 돼요. IS는 파일이 필요한 스폿라이트예요. 스폿라이트는 별도의 파일이 필요 없음. 얘네가 필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제 월 워싱이라고 하는 형태를 만들 때요. 보통 이제 월 워싱 하면 이런 형태를 보통 제일 많이 떠오르게 되죠. 이제 벽에 레일 조명이라든지 다운라이트를 활용을 해서 벽에 하이라이트를 태워주는 형태의 조명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걸 만드는 데 있어서 현실에서도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 조명에 관련된 부분을 모두 설정을 해야 되니까. 근데 프로그램적으로 더더욱 불편해요. 우린 내부에 조명에 관련된 특수한 그 구조를 다 잡지 않잖아요. 조명의 덩어리를 만들죠.
이렇게 만들어 주려면 각도부터 뜯어 고쳐야 되는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모양을 등록시키는 거예요. 가짜 조명을 달아주는 거죠. IS 라이트는 간단해요. 이런 식으로 이미 그려져 있는 걸 가져다 쓰는 겁니다. 이렇게. 이 모양을 그대로 덮어버리겠다. 네, 우리는 일단 스폿부터 다뤄볼 거예요. 자, 스케치업에선 스폿라이트가 있기 때문에 굳이 IS 라이트는 안 가도 됩니다. 그거 한번 써보죠, 그럼. 자, 벽을 기준으로 스폿을 달아볼 건데, 이 녀석이에요. 스폿. 클릭하고, 그냥 벽에서 클릭해주면 이렇게 뭔가 하나 달려요. 꽃가리.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렌더 돌려봅니다. 돌려보면 굉장히 희미해서 뭐가 보이지 않을 거예요. 얘는 수치의 기준이 좀 다른데 1만까지 올려보세요. 그럼 이제 좀 보일 겁니다. 지금. 문제 없죠? 자, IS는 별도의 편집이 불가한 형태가 되고요. 스폿 같은 경우에는 앵글, 항목을 활용하여 위아래의 각도를 조절. 만들어줍니다라는 특징이 있는데, 이건 좀 나중에 알게 될 거지만, 기존 라이트는 이건 좀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하죠. 일단 이렇게까지. 그럼 수치를 올렸을 때 만들어지는 라이트의 형태를 우리가 이제 콘앵글 늘려주면 이렇게 넓어지기도 하고요. 파란블러 앵글 늘려주시면 이제 아랫면을 기준으로도 늘려줍니다. 내가 원하는 스폿은 어느 정도는 연출할 수 있어요. 뭐 모양을 바꿔줄 수 있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요. 근데 이건 뭐 중요하진 않네요. 이런 게 가능하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없죠? 여기에 이제 워싱을 그린다. 근데 보통 우리가 다운라이트를 만들어 놓거나 레일 조명을 만들어 놨을 때 이걸 해요. 근데 레일 조명도 우리가 조명을 달아줄 거 아니에요, 거기에. 거기에는 당연히 조명이 없어야겠죠. 있어도 아까 설명했던 디퓨즈가 아예 꺼져 있거나. 네, 조명을 이중으로 달아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 하나만 가지고는 조명이 안 되죠. 애초에 말이 안 되잖아요. 도대체 어디서 이 빛이 떨어졌을까? 불가능하죠, 물리적으로는. 그래서 조명 객체랑 보통 같이 쓰는데 그럴 때 좀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이중으로 안 만들어지게. 혹은 뭐 간단하게 보고 갈까요? 이런 식으로 만든다? 자, 화면 한번 보죠. 요러면 이제 다운라이트죠. 음. 지금 라이트를 제가 두 개를 잡았어요. 그 다음에 좀 확연하게 보일 수 있도록 벽 쪽으로 좀 당겨서 붙여줄 건데,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다운라이트에 달리는 스팟을 따로 달았다라고 하면 빛이 이중으로 만들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큰 차이는 안 보이지만 스폿을 내가 만약 좀 극단적으로 줄이고 지금 만든 다운라이트의 수치가 높다라고 하면요, 모양이 진짜 이상하게 나와요. 이상하게 나와야 되는데 위쪽 색상이 좀 적네요. 어깨로 좀 올려보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기존에 가지는 스폿이랑 다운라이트랑 스폿이랑 모양이 겹쳐버리죠. 의도한 모양 일리가 없죠. 굉장히 안 이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잡아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만들어준 다운라이트에 대한 수치를 디퓨즈를 끄고 활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얘는 애초에 이 객체로 그려지는 음영이 없게, 하이라이트가 없게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이중 조명 구조이기 때문에 한 개는 다른 객체에 영향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나중에도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지금처럼 조명 잡았던 방식은. 네, 스폿이랑 IS는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는 메쉬라이트부터 알아봅시다. 메쉬라이트는 우리가 광천장 조명을 좀 만들어 볼 거예요. 네, 커브 조명 형태 만들어 볼 겁니다. 지금 광천장 조명 말고. 자, 건물을 더블 클릭으로 들어가서요. 위쪽의 벽을 기준으로 오프셋을 1000으로 주세요. 1000. 문제 없죠? 그 다음에 푸시앤플로 올려줍니다. 위쪽 면 푸시앤플로 200 올려줄 거예요. 우리가 잡아주고자 하는 형태가 이런 형태예요. 이 형태에서는 이제 알 수 있는 게 있죠. 조명이 안쪽에 들어가 있을 테고 벽을 향해 쏘는구나. 조도는 균일하지 않아도, 그리고 조명에 있어서의 효율적인 조명은 아니어도 직접적으로 광원객체를 볼 일이 없어서 눈부심이 적고 이쁘겠다. 그래서 이 정도는 이제 계산이 들잖아요. 이걸 만들어 볼 건데, 이런 형태를 너무 잘 표현한 게 있네요. 우린 위로 써야 돼요. 벽 위로 써야 된다는 거죠. 이 형태를 이제 커브 조명을 만들려면 내부의 구조를 이제 뜯어 고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후에 우리가 뭐 기존이었으면 이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푸시앰플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내부에 있는 이 부분을 조명으로 썼을 겁니다. 이렇게 면은 또 지우고 여기를 조명으로 쓸 거야. 이제는 좀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쉽게 갈게요. 자, 위쪽 면 잡고 위쪽 면 더블 클릭, 시프트 클릭으로 선 4개만 잡아줍니다. 더블 클릭, 시프트 클릭, 선 4개. 안으로 들어. 네, 여기서 옵셋. 자, 봅시다. 그 다음에는 이 선을 무브 카피로 미드 포인트까지 좀 옮겨줄 거예요. 이렇게. 미드 포인트를 옮겨줍니다. 미드 카피로 미드 포인트까지. 문제 없나요? 여기까지. 그다음 면 4개 잡아서 얘네 조인트 푸시앰플로 늘려줄 거예요. 어차피 한 번에 늘릴 건데 뭐 굳이 한 땀 한 땀 하나씩 늘릴 필요가 있을까요? 면 4개를 다 잡아요. 반대쪽까지도 면 4개. 원래 도면도를 쓰면 조금 더 편하긴 한데 그냥 직접 잡아봅시다. 면 4개. 반대쪽도 잡고 있는 거예요. 페이스 4개. 자, 정상적으로 잡았으면 위쪽에 있는 요 J, 조인트 푸시앰플에 J로 갑니다. 우리 기능은 모두 학습했었잖아요. 요 J는 뭐였죠? 각자의 돌출면대로 돌출이 되되 연결이 되는 거였잖아요. 그쵸? 자, 해당 기능 눌러주고요. 그 다음엔 오프셋의 수치를 직접 지정을 해서 갑시다. 50으로 잡아줄게요. 50. 50으로 지정을 해놔요. 자, 그리고 나서 위에 올렸을 때 이제 진행 방향이 보이게 되고, 자, 혹여라도 플러스 버튼이 있으면 안 돼요. 플러스 버튼이 있으면 컨트롤 눌러서 빼주시면 됩니다. 문제 없나요?
이거는 문제 없죠? 그렇구나. 이 부분 다 문제 없으면 더블 클릭. 그럼 모든 면이 50씩 늘어나요. 내가 선택하고 있었던 면들이. 이렇게. 자, 그럼 위쪽 뚜껑 잠깐 하이드 시켜볼까요? 선택해서 H. 자, 여기서 우리가 조명이 올라가는 위치가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바로 그 다음 병목, 여기. 이 부분이잖아요. 그쵸? 여기에 조명이 올라가야 하는데, 우리는 조명이 보이지도 않을 건데 그걸 모델링 딸 필요가 있나요? 아니잖아요. 얘를 조명으로 만들 거예요. 메쉬 라이트라는 기능. 자, 그룹, 컴포넌트 오브젝트를 조명 객체로 변환하는 기능입니다. 이걸 사용하면 그냥 얘가 조명이 돼요. 절대적인 조건은 그룹 혹은 컴포넌트만 전환이 가능해요. 얘는 뭐예요? 지금 면이잖아요. 위쪽 하이드 시켰으면 바로 안쪽에 보이는 다음 면은요. 면에서 면. 이 면은 Shift G로 네, Shift G로 그룹으로 묶어줍니다. 이제 대해서 이 대해서는 이면 나는 네 개서 그 다음에 메쉬라이트 걸어주세요. 메쉬라이트까지 걸어주시면 표기사항으로 좀 바뀌어요. 이상한 십자가 하나 생겼죠? 이런 식으로. 절대 밖으로 나가지 말고 여기서 컨트롤 H까지 눌러서 면도 떼어줍니다. 우리 아까 날려놨던 면은 붙여놓고 가야겠죠. 외부에선 언하이드가 불가능하니까요. H랑 컨트롤 H 활용한 거예요. 그 다음 씬으로 돌아오고요. 근데 요거 사용하실 때 정말 주의하셔야 되는 게 너무 복잡한 객체는 전환하시면 안 돼요. 그 복잡의 기준이 뭐냐? 우리 전구에 필라멘트 같은 거 만들었을 땐 얘 안 씁니다. 이거 쓰면 애초에 계산해야 되는 면이 조명 객체가 수백 개가 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면마다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방향마다. 너무 복잡한 경우에 안 잡는 거예요. 문제 없으면 이 상태에서 렌더 테스트 한번 돌려볼까요? 그럼 아까랑 좀 다른 게 보이죠? 위쪽에 있어서 형태가 이제 뚜렷하게 다 보여요. 그쵸? 근데 빛이 좀 약하잖아요. 그 부분도 수정해 봅시다. 에셀 에디터 열어주고 스치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메쉬라이트라고만 적혀 있을 거예요. 이런 형태로 메쉬라이트라고 적혀 있을 텐데 이거 수치 그냥 100까지 올려주고 그 다음에 색상도 3500으로 좀 바꿔줍시다. 그럼 이제 공간 내에서 조명이 좀 뚜렷하게 보이죠? 근데 문제가 있죠. 얘는 간접 조명이기에 우리가 공간을 밝혀주는 목적으로는 지금 쓸 수가 없네요. 기껏 만들어둔 공간이나 유리에 있어서는 확인하는 게 굉장히 어렵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둠라이트까지. 문제 없나요, 여기까지? 색이는 앞쪽에 있는 수치를 그냥 그대로 바꿔도 되고요. 색상은 눌러서 바꿔주셔야 돼요. 혹은 드래그로 가져다 그래, 눌러서 바꿔주세요, 눌러서. 3500. 여기까지 문제 없나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되고, 둠라이트 알아보죠. 사라진 대로 보이는
자, 둠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선셋이나 이렇게 적으면 좀 헷갈리겠네요. 자, HDRI라고 해요. 요 용어를 풀면 이제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 이미지라는 뜻인데, 그 고해상도 이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일반적인 그냥 고해상도가 아니고 360도 촬영 형태의 고해상도 이미지예요. 공간 자체를 가져다 붙여버릴 수 있어요. 내 작업 환경에. 그럼 뭘 쓸 수 있냐? 이미지를 활용하여 빛과 반사면에 표현될 이미지를 가져오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같이 좀 보죠. 코스모스로 넘어가 볼 겁니다. 카오스 코스모스 들어가고요. 이 홈으로 돌아와 보면요. 쭉 눌러서 왼쪽 상단 쭉 누르다가 홈으로 돌아와 보면 HDRI라는 녀석이 있어요. 요걸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V-Ray 내에서는 HDRI를 반사면을 가져오는 스튜디오 형태로 잘 안 써요. 거의 대부분 선셋의 형태를 씁니다. 보게 되면 전부 해에 관련된 부분밖에 없어요. 이제 이 부분으로 하나 실습해 볼 거고 추가적인 파일도 하나 더 가져와 볼게요. 자, 일단 아무거나 하나 받아줍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걸로 그냥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무거나 하나 받아주고 이건 뭐 지정이 없어요. 테스트니까. 별도의 사이트는 따로 달아주죠. 이거 임포트 눌러주시고요. 얘는 좀 복잡합니다. 돔라이트를 설치를 했을 때요. 이 돔라이트에 연결이 안 돼요. 문제가. 눌러보면 돔라이트에 이제 깔끔하게 연결이 잠시만요. 안 되군요. 왜 된 것 같지? 잠시만요. 오. 안 되긴 맞는 거 같네. 자, 보죠. 우리가 이제 돔라이트 눌러보시면 설치한 돔라이트 한번 눌러보세요. 이거 한번 바꿔보고 보죠. 네, 그렇죠. 적용이 안 됐습니다. 자, 봅시다. 여러분들 이제 돔라이트 보게 되면요. 설치한 돔라이트 내에서는 돔라이트 이 돔라이트에 대한 기본적인 수치들이 있어요. 돔라이트 클릭해 보시면 인텐시티 있는데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컬러 앤 텍스처에서 뭐가 붙어 있어요? 옆쪽에 파란색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이게 텍스처 슬롯이에요. 해당하는 텍스처 슬롯에 텍스처에 있는 선셋을 드래그해서 가져다 붙여주면 물어봅니다. 드래그해서 가져다가 붙여주면 물어봅니다. 단순하게 복사만 할 거냐 아니면 편집을 공유시킬 거냐. 뭐 지금은 일회성 작업이니까 카피 한번 눌러보죠. 그럼 하늘이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화면 내 반사광들도 모두 변경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금속에 모두 반사가 되죠. 실내에도 영향을 주고요.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외부 HDRI를 활용하는 방식 중 하나예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작업 하나만 더 볼게요. 이건 이제 제품에서는 좀 많이 활용하는 방식인데 알고 계시면 활용할 여지가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불러와 줘야 쓰는데 네? 테스트를 가져가야겠네요. 그거 원하는 거 아무거나. 이번에 좀 다른 형태로 또 바꿔볼까요? 그럼 만약 공간이 있는 형태면 어떻게 되냐? 좀 재밌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공간에 대한 반사가 이 안에 들어가요. 수치가 좀 낮으니까 이건 좀 물려보고요.
이런 식으로. 크리스마스 파티룸 형태의 촬영 이미지예요. 실제로 반사에 모두 그려지죠. 유리라든지 모든 부분. 그래서 제품 디자인에서 좀 많이 쓰는 형태입니다. 제품 디자인에선 공간 전체를 보여주지 않잖아요. 사실적인 반사만 표현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도 응용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요거는 이제 도메인까지 좀 적어놓고 네, 해보죠. 이 폴리헤븐이라는 사이트에서 좀 활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얘네가 HDRI 관련해서는 좀 가장 오래 모아가지고 자료가 좀 다양하게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VLA 6 버전에서는 이 샷을 만드는 것도 가능은 해요. 근데 엄청난 소요 시간이 들고 렌더 자체도 굉장히 큰 부담이 되니까 이걸 만들겠다고 굳이 뭐 접근할 필요는 없습니다. 6 버전에서는 HDRI 렌더가 추가되기는 했어요. 자, 여기까지가 일단 우리가 오늘 배워본 VLA 라이트에 관련된 부분이었고, 요거는 공유 폴더에 같이 메모로 올려둘게요. VLA 라이트. 슬쩍 좀 불러보죠. 그리고 해당 건물에 주차하신 분들 혹시 계신가요? 주차했다. 네, 지금 출석 부르면서 요거 이제 저희 작성사항 좀 드릴 건데요. 날짜는 제가 적어둘게요. 2월 13일이죠? 네, 요거 모두 작성하셔서 마지막에 작성하신 분이 인포데스크 가져다 주시면 됩니다. 네, 출석 좀 불러볼게요. 강민진님, 김규리님, 박창현님, 신주인님, 염경님, 오정영님, 윤종원님 계시고, 이하은님 두 분 다 안 계세요? 이혜진님, 임규인님, 정한성님, 정하랑님, 정호준님, 최선홍님, 최영원님, 네, 다른 분들은 모두 확인했어요. 네, 오늘 하루간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차량 주차하신 경우에는 요거 저한테 받아서요. 마지막에 작성하신 분이 인포데스크 가져다 주시면 됩니다. 네. 하루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져오신 겁니다. 그럼 작성해 주셔야 돼요. 네, 키보드나 이런 거는 누구한테 맡기면 키보드에 문제가 있었나요, 혹시? 그냥 뭐 쏟았는지 되게 뻑뻑해져가지고. 이 PC 여기 번호 붙어 있어요, 혹시? 1번이. 1번, 오케이. 제가 할게요. 그럼 저한테 말해주면 됩니다. 아, 네. 아랫방향키. 네네. 키보드에 문제가 있으니 교체가 필요하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앞에 있으면 뚫어놓는 거. 네, 맞습니다. 인포데스크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네.